LA를 강타한 규모 4.4 지진과 관련해 앞으로 남가주에서 더 많은 지진 활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제51회 한인축제가 다음 달 26일에 시작됩니다. LA 한인축제재단 측은 이번 축제의 주제가 90년대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어제 준비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소매절도에 강력 대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절도범이 3번 적발되면 중범죄 혐의로 처벌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게빈 뉴섬 주지사는 주 전역 학교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도록 촉구했습니다. LA 카운티 오피스 공실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한인타운 윌셔가의 오피스 공실률은 36.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인기 휴양지의 하나인 라구나 비치에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빈번해지자 결국 자체 전담위원회가 구성돼 추태 관광객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 전망치 밑도는 수치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 가격 상승 덕분에 밀레니얼 세대로 불리우는 청장년층이 이전 세대의 청장년 시기보다 더 부유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권자들은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 부통령을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민주당 부통령 후보 팀 월스 미네소타 주지사가 집도 주식도 없이 소규모 재산만 보유한 것에 대해서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특사 자격으로 레바논을 찾은 아모스 호치스타인 백악관 선임 고문이 가자지구 휴전을 합의하면 레바논 상황이 외교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은 이란의 돈줄인 원유 수출기를 더욱 옥죄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으로 제79주년 8.15 광복절 행사가 정부 주최와 독립운동단체 주최로 따로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검사 탄핵조사 청문회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향해 살인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을 모독하고 인권을 유린했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LA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가 시즌 37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다저스는 밀워키를 7대2로 꺾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한국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이 파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60.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8월 14일 수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때강도, 스매시 앤 그랩,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소매업소에 들이닥쳐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는 행위 끊을 것 같지만 또 소규모로 계속 절도 행각은 신고되고 있습니다. 소매업체들이 스몰 비즈니스를 새로 오픈하는 것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이 절도범들 때문입니다. 라케냐다에 2달 전에 오픈한 한 신발 가게는 최근 일주일 동안 2번이나 절도 피해를 당했고 사설 경비원까지 고용했지만 가게 절도 피해를 막지 못했다라고 치안당국에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소매절도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법안 패키지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뉴섬 주지사 서명만 남겨놓고 있는데 어떻게 강력하게 법안이 바뀌었는지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주의회가 12일 최종 승인한 소매절도 대처 법안 패키지를 살펴보면 AB 2943은 절도 행각을 3차례 저지른 경우에 중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B 3209는 상점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거나 기물을 파손하거나 종업원을 상대로 폭력을 가하는 경우에 최대 2년 동안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AB 1779는 검사들이 여러 카운티에서 절도 행각이 발생한 경우에도 케이스를 묶어서 한 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AB 1802는 가주 고속도로 순찰 때에 재산범죄 전담반을 영구적으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B1972는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의 재산범죄 전담반 프로그램을 화물 도난 범죄까지로 확장합니다. SB905는 중범죄나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는 두 가지 범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훔칠 목적으로 자동차에 침입하는 것과 차 안에서 도난당한 $950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물품을 팔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SB124에는 조직절도를 저지르기 위해서 소매업주 가게에 불을 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더 엄격한 형을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B1416은 절도행각을 통해서 얻은 물건을 판매하거나 교환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SB1144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대량 물건 거래 시 제3자 판매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고 지방검사에게 위반 사항을 처벌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SB982는 조직적인 소매절도 범죄에 대한 종료일을 없애서 기한일자 없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매절도의 고삐를 조이기 위한 이번 패키지 법안은 1년 내내 정치적인 논쟁에 초점이 되어 왔습니다. 가주의회에서는 정부 차원의 법안 패키지를 마련함으로써 오는 11월 선거에서 프로포지션 47을 변경하는 주민 발의안이 투표에 붙여지는 것을 저지하려고 했지만 이 같은 노력은 무산된 바 있습니다. $950 미만의 절도행각에 대해서 경범죄 처리하도록 한 프로포지션 47을 변경해 되풀이되는 절도행각과 마약범죄에 대해서 중범죄로 처리하도록 하는 발의안 36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조직절도 행위의 고삐를 조이기 위한 주의회 차원의 단속 패키지 법안은 이번에 주의회를 통과하면서 가주는 소매절도 단속에 대한 두 개의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주의회가 통과시킨 소매절도 단속 패키지 법안은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전역 학교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도록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외 로컬 소식 보도국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새학년이 시작됨에 따라 게빈 뉴섬 주지사는 가주 전역 학교에서 교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등교 이후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 LA 통합교육부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교내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더욱 제한하기 위해 주의회와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들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조처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는 2019년 등교한 후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 측에 부여하는 AB 272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학교에서 학생들의 주의 산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학교 당국이 주법을 활용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학생들이 교내에서 무분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학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등교 후 하교할 때까지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것을 고려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등교 후에도 자녀들의 안전 문제나 자녀와 긴급한 연락을 위해 셀폰이 필요하다며 교내에서 셀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퓨 리서치 센터와 커먼센스 미디어 연구를 인용해 학생들 사이에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불안과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에서는 빠르면 내년 1월부터 학교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2일 LA를 강타한 규모 4.4의 지진은 남가주에서 앞으로 지진 활동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문가가 경고했습니다. 지구물리학자이자 칼텍의 연구원인 루시 존스 박사는 2024년은 1988년 이래로 우리가 본 어느 해보다 더 많은 지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1932년 이래로 남가주에는 매년 평균 10에서 12회의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존스 박사는 지난 20년 동안에는 매년 규모 4.0 이상 지진은 평균 5회 정도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서는 이미 4.0 이상의 지진이 13차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앞으로 더 지진이 잦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규모의 지진이 잦으면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을 줄인다고 믿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이번 주말에 덥다는데 바닷가나 가자. 가시면 보통 어디 바닷가로 가십니까? 남가주 LA에 거주하시는 분들 행복한 고민이죠. 라구나 비치 한인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한데요. 라구나 비치가 요새 방문객들이 급증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해안가와 거리 곳곳의 갤러리, 패밀리 프렌들리한 평화로운 분위기로 라구나 비치에 방문객들이 최근 수년 새 급증하면서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LA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몰려드는 인파 때문에 주민들이 힘들어하게 된 것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덮치면서라고 합니다. 당시 바이러스 위험 때문에 당시 많은 주민들이 비치 등 야외로 발길을 많이 돌리면서 라구나 비치에 눈에 띄게 인파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방문객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라구나 비치 주민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시 공무원들에게 소위 비치를 해치는 방문객들의 행태에 대해서 조처를 취해달라고 촉구해왔습니다. 지역 관계자들은 이달에 몰려드는 방문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담위원회를 구성했고 추태를 벌이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계몽 캠페인에도 돌입했습니다. 계몽 캠페인이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쓰레기, 담배 연기, 차량 배기가스 등 주민들이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버 투어리즘은 비단 라구나 비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름철이면 관광객들이 몰리는 유럽, 스페인이나 이태리에서는 오버 투어리즘이 주민들에게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현지 물가가 인상되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많아지면서 현지 주민들이 관광객들을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태리 베니스에서는 올해 시관계자들이 관광객들이 성수기에 도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일치기 여행객들에게 5유로, 약 $5 50센트의 입장료를 부과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물 권총으로 무장한 시위자들이 관광객들에게 스프레이를 뿌리고 고홈을 외치면서 도시를 행진했습니다. 특히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비치를 찾는 방문객들이 급증하면서 주민들의 걱정도 늘었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 때문에 라구나 비치의 인파는 더 몰리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아름다운 해안선과 파도, 사진을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몰려드는 관광객들을 싫어하지만 지역 비즈니스에는 관광객들이 경제적인 엔진이 됩니다. 라구나 비치만 해도 매년 약 6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고 하니까 이 지역 상권, 식당이나 커피숍 혹은 옷가게들이 관광객 특수를 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비즈니스 업주들은 입장이 다릅니다. 라구나 비치 주민들은 최근 시의회 모임에서 방문객들이 담배를 피우고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쓰레기를 버리거나 높이가 6피트 이상 그리고 너무 캐노피 텐트를 모래 위에 치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도록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방문객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라구나 비치 라이프 가드들도 바빠졌습니다. 지난 메모리얼 연휴 이후에 라구나 비치에서 라이프 가드가 구조활동을 벌인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400%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4일 독립기념일에만 2,200명의 사람들을 물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지난달에는 라구나 비치 집주인이 해안가를 찾은 사람들에게 비명을 지르는 틱톡 비디오로도 확산되면서 주민들과 방문객들 간의 갈등 단면을 보여줬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LA 한인축제가 다음 달인 9월 26일에 개막됩니다. 현재 한인축제 준비는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3일 LA 한인축제재단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올해 제51회 LA 한인축제 준비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90년대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축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제51회 LA 한인축제는 타운 서울 국제공원에서 다음 달인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립니다. 올해 LA 한인축제는 식품, 체험 부스 등 291개의 다양한 부스들이 마련될 예정인데 재단 측은 현재 267개의 부스들이 판매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LA 한인축제 축하 공연으로 참여하게 되는 연예인들로는 첫날에는 킬라그램과 저스틴 팍, 에즈원이, 셋째 날인 토요일에는 호연, 케빈 청, 수란, 김우진이, 그리고 마지막인 일요일은 에즈원과 홍경민, 김영정이 참석합니다. 특별히 올해의 축제에는 제주도가 처음 참여할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축제장 주변에 더 많은 주차 공간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알렉스 차 한인축제재단 회장은 올해 축제의 테마는 90년대 향수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back to the 90s 그렇게 나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게 back to the 90s 해야지 우리 분들이 애들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스트를 볼 때는 어쨌든 그 90s, 80s, 90s 뭐 그런 분들이 보면은 그 식구를 데리고 있으니까 참 좋다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알렉스 차 회장은 축제재단은 올해 축제재단의 더욱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해 축제재단을 비영리 단체로 변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에는 축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로 등록돼 있었던 과거와 비교해 많은 기금을 비롯해 후원을 모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비영리 단체를 자기를 갖추고 기금을 확보하려고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들이를 해서 그래서 기금을 많이 받아서 또 우리 축제를 행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한인 사회에 많이 보답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새로운 회장님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단체의 변경을 통해 커뮤니티와 시 그리고 주정부 당국의 펀딩까지 마련되어 있는 만큼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랜든 리 부회장은 올해는 더 많은 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 홍경민, 그다음에 김현정, 그다음에 애전 해가지고요. 예전에 7080 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연예인들 섭외했고요. 그리고 수란이랑 뭐 김우진 이런 젊은 친구들을 타겟하는 연예인들 섭외했으니까요. 이번에 많이 오셔가지고 그 축제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제재단 측은 다음 달 초 LA시를 직접 방문해 비영리 단체로서 한인 축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의원들에게 펀딩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다저 스테디움 인근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다운타운 유니언역과 다저스 구장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 계획. 이거는 이제 설치하겠다는 설치 업체에서 주장하는 게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이 설치 계획에 일단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설치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이 제기한 환경평가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 LA 하계올림픽 전까지 다저스 구장 케이블카 설치 프로젝트 진척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LA 다운타운 연방법원의 모리스 라이더 판사는 LA 팍스 얼라이언스가 지난 3월 케이블카 설치 프로젝트 환경평가를 문제 삼아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2028년 LA에서 열릴 하계올림픽이 차 없는 올림픽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케이블카 설치는 2028년 올림픽 이전에 완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제로 에미션 트랜짓과 같은 케이블카 프로젝트 지지단체들은 설치될 케이블카가 다저 스테디움과 광범위한 LA 대중교통 시스템을 연결하는 새로운 무공해 대중교통 수단이 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로 에미션 트랜짓의 네이선 클릭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이 프로젝트가 지역사회, 대중교통 시스템 및 환경에 미치는 공공 혜택을 강조한 것이라며 설치될 케이블카는 배터리, 전기 백업 시스템을 포함한 최초의 케이블 시스템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케이블카가 운행되는 동안 15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LA경찰국 LAPD 소속의 현직 흑인 경관이 총기 소지와 관련된 상관의 거짓 기소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서 현 LAPD 수장인 한인 도미닉 최 임시국장과 그 전임자 마이클 모어 전 경찰국장 그리고 LA경찰위원회 위원 등을 상대로 해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직 경관인 랜돌프 C. 프랭클린이 지난 7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법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에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히스패닉계 썰전인 옴베르토 A. 나제라가 이 프랭클린이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하지 않은 장전된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를 형사 기소했습니다. 따라서 프랭클린은 기소가 기각된 7월 12일까지 구치소에 보석금 없이 수감됐다가 풀려났고 아직까지 압수된 총기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이 같은 상황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는 LAPD의 리더 그룹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헌법상 민권 침해와 리코법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970년도에 제정된 리코법은 특정 범죄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일어났다는 점만 입증되면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다수를 한꺼번에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이번 LAPD 현직 경관의 소송 대상이 된 인물은 도미닉 체 LAPD 임시국장과 마이클 모어 전 국장, 그리고 LAPD 민관 감독기관인 LA경찰위원회 소속의 위원 6명과 옴베르토 A, 나제라 서전트, 그리고 이름이 특정되지 않은 10명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형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한국 부품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한인 매니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어제 GM, 제너럴 모터스에서 일했던 얼바인 거주 소형남, 영어 이름 브라이언 소 씨가 한국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로부터 주요 계약이 성사되게끔 도와준 대가로 300만 달러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과거 GM 디트로이트에서 글로벌 구매 매니저로 자동차 내부 인테리어 관련 부품 공급을 총괄하던 소 씨는 1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약속하고 한국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에게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 씨는 2015년 자동차 도색, 창문 필름 등에 대한 계약 입찰을 조작한 대가로 345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2년 3월에 기소됐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정기 인사에 따라 LA 총영사관의 영사진이 대폭 물갈이됩니다. 13일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번에 임기 만료로 귀임하는 영사들은 윤지환 경제영사와 이현석 정무영사, 김혜진 공공외교영사, 최하영 교육영사 등 4명입니다. 새롭게 부임하는 영사들은 다음 주 초 업무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서 귀임하는 영사들이 맡았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LA 한인회에서 새 학기를 맞아 학용품을 나눠주는 백투스쿨 행사를 개최합니다. 카운티 2지구 홀리미첼 슈퍼바이저 사무실과 한인기업 에베레스트, 그리고 코리아타운 플라자의 후원으로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17일입니다. 토요일 17일 정오부터 코리아타운 플라자 1층 LED 스크린 앞에서 열리며 킨더가든에서 고등학교 12학년까지 전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선착순 300명에게 책가방, 샤프, 펜, 지우개, 볼펜, 공책, 하이라이트 등 다양한 학용품이 무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제임스 한 한인회장은 한인들이 백투스쿨 행사를 잘 찾지 않는 이유를 고려해 주말에 장보기 위해 자주 찾는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며 많은 한인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착순 300명이고요. 토요일 17일 정오부터 코리아타운 플라자 1층 LED 스크린 앞에서 진행됩니다. 북한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중국 여행사가 12월 백두산 인근 삼지연에서 외국인 관광이 재개된다고 공지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고려 투어는 현지 시간으로 14일 자사 웹사이트의 공식 발표 페이지를 통해서 2024년 12월 삼지연 관광이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4년을 기다려 북한이 관광에 다시 문을 연다는 소식을 알리게 돼 매우 흥분된다고 말하면서 북한 관광 재개는 삼지연에서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국경을 부분적으로 개방하며 러시아 단체 관광객은 몇 차례 받아들였지만 중국인 관광은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았었습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8월 14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남가주 지역은 어제와 비슷한 날씨 유지됩니다. 낮 기온은 현재 평년 기온을 살짝 웃돌고 있지만 폭염 소식 없이 대체로 평이한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이한 날씨는 목요일인 내일과 모레 금요일을 지나서 이번 주 주말까지도 당분간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5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7도, 6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95도, 63도, 해안 지역은 79도, 65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역시 가마솥 더위 속에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8도, 낮 최고 기온은 95도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기업의 사업상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부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헌터가 부친이 부통령으로 재직 중이었던 2016년 이탈리아 주재 미국 대사관에 최소 한 차례 이상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토스카나에서 지열 에너지 사업을 추진했던 우크라이나 기업 부리스마의 이사회 멤버였던 헌터가 사업 진척을 위해 대사관 도움을 희망한 것입니다. 부리스마 경영진과 토스카나 지역 자치단체장의 만남을 주선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직 부통령 아들인 헌터 이런 요청에 대사관은 상당히 당혹스러워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헌터 변호인은 헌터가 주 이탈리아 대사였던 존 필립스를 포함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건 사실이지만 불법이 아니라 적법한 요청으로 단순히 소개만 요청했다. 하지만 어떤 만남이나 계약도 이루어지진 않았다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헌터가 이탈리아 미국 대사관과 접촉했다는 사실 자체를 바이든 대통령은 몰랐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헌터가 주 이탈리아 대사관에 편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가 아버지의 후광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논란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은 헌터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영입돼 거액을 받았고 중국의 에너지 회사 CEFC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돈을 받았다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었습니다. 헌터는 미국 정부의 로비에 외국 형사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루마니아 출신 부동산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재선을 포기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남은 기간에 암 치료 연구 지원 등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중요한 정책 집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툴레인 대학교를 찾아서 더 성공적인 암 종양 제거 수술 기술 개발을 위해서 다트머스트 등 8개 기관에 최대 1억 5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어제 일정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민주당 대선 후보를 사퇴한 뒤에 첫 번째 공개 행사였습니다. CNN은 11월 대선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신의 임기를 마치는 바이든 대통령이 남은 재임 기간에 개인적으로 중요한 정책에 최대한 많은 자금을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의료 고등연구 계획국을 통한 이번 지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른바 캔서 문샷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캔서 문샷은 2047년까지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유권자들은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경제나 이민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는 카말라 부통령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폭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정직하다고 답한 비율 43%, 트럼프 전 대통령 24%였습니다. 민주주의에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해리스 부통령 48%, 트럼프 전 대통령 28%, 규범에 따른다는 비율은 해리스 부통령 47%, 트럼프 전 대통령 28%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를 위한 올바른 비전과 관련해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42%, 트럼프 전 대통령이 35%였습니다. 다만 강력한 지도자 항목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답한 비율이 40%로 해리스 부통령의 37%보다 높았습니다. 올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34%, 해리스 부통령 31%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폭 앞섰습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스 미네소타 주지사가 집도 주식도 없이 소규모 재산만 보유한 데 대해서 유권자들 사이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전년도 소득 신고서에 따르면 월스 주지사 부부의 수입은 연금 13만 5천 달러를 포함해서 약 29만 9천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펀드, 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월스 주지사 부부의 순자산은 100만 달러 미만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반면 공화당 부통령 후보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 부부의 수입은 2022년 재산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120만에서 13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집 3채 등을 보유한 벤스 의원 부부의 순자산은 430만에서 1070만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벤스 의원에 비해
재산이 훨씬 적은 월스 주지사에 대한 미국민들의 평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처지를 잘 이해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과 경제정책을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시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갈려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월스 부지사의 소박한 재산과 관련된 평가는 당파적 성향과도 연동된다고 짚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공화당 지지자는 부정적 요소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선 승패를 좌우하는 경합주 가운데 네바다주에 이어서 애리조나주도 오는 11월 대선 때 낙태 권리를 주 헌법에 명기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대선 결과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낙태 이슈는 진보, 여성 유권자를 결집하는 정책 이슈로 낙태권 문제가 부각될수록 선거 결과가 민주당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기 때문입니다. 미주리주도 유권자 청원에 따라 낙태권을 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11월 대선 때 실시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리조나, 미주리, 콜로라도, 플로리다, 메릴랜드,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등 7개 주에서 주 헌법에 직접적으로 낙태권을 명기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대선 11월 선거 때 함께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애리조나와 네바다는 경합주로 분류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 이슈까지 겹친 상황에서 첫 여성 부통령으로 바이든 정부에서 낙태권 옹호에 앞장서왔던 해리스 부통령에게는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중동의 확전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총액 2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무기 공급을 잠정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F-15 전투기 50대와 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탱크용 포탄, 고폭탄, 중형 전술 차량 등 모두 2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대이스라엘 무기 판매를 어제 결정해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세상 여기에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밝은 미소 속에 기쁨 있는 곳에 사랑이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마음 여기에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센터 메디컬 그룹은 청춘을 닮은 무료 사진관을 오픈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순간을 특별한 사진으로 기록하고 싶으신가요? 64세 이상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독사진 또는 부부사진을 선택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9월 13일, 9월 27일에 저희 청춘 사진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위치는 가든그로브 블루버드에 있는 센터 메디컬 클리닉. 지금 바로 함께 소중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보세요. 예약전화 888-847-3098 센터 메디컬 그룹. 센터 메디컬, 센터 메디컬, 센터 메디컬 그룹. 좋은 여행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한우리 여행사의 좋은 가격과 서비스를 대체할 것도 없다. 비행기 티켓 가격도 1등, 관광도 1등. 한우리 여행사 213-388-4141. 국적기 특별 세일 6월 3일까지 비수기 1255불, 에어프레미아 1012불, 대한항공 1267불. 신바람, 맞바람 투어는 한우리 여행사. 다양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는 한우리 여행사. 올림픽과 벌몬 213-388-4141.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문가 예상을 밑돌며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면서 시장의 관심은 연방준비제도가 언제 금리 인하를 개시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금리를 내리느냐에 쏠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비교는 0.2% 상승입니다. 소비자 물가 연간 상승률이 2%대에 진입한 것은 물가 상승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 2021년 3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2%, 전월 대비 0.2% 각각 상승했습니다.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연간 상승률은 지난 3월 3.8%를 보인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지난 2021년 4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대표 지수의 연간 상승률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밑돌았고 그 외 대표 지수의 전월 대비 상승률과 근원 지수 상승률은 모두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반면 주거비 가격이 전월 대비 0.4% 오르며 전월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의 90%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앞선 5, 6월 대비 하락했다가 7월 들어서는 보합에 머물렀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둔화세 지속이 확인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금리를 언제, 얼마나 내리느냐에 쏠립니다. 이달 초에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던 미국 주식시장이 2주 만에 많이 회복됐지만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체이스 같은 월가의 대형 투자자들은 침체 가능성이 수개월 전에 비해서 커졌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어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가 주식과 채권 시장의 자금 유출입을 분석하는 모델을 활용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예측해 본 결과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은 지난 4월에 29%에서 최근에는 41%까지 상승됐습니다. 침체 확률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진 반면 경기 사이클에 극도로 민감한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 덕분에 밀레니얼 세대로 불리는 27세에서 44세 사이 밀레니얼 세대로 불리는 청장년층이 이전 세대의 청장년 시기보다 더 부유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자료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 가운데 1980년대생의 가계 순자산 중간값은 2019년 6만 달러에서 2022년 13만 달러로 커졌습니다. 밀레니얼 세대 가운데 젊은 층을 포함하는 1990년대생의 순자산 중간값은 같은 기간 4배 이상인 4만 1,000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허넨데즈 켄트 선임연구원은 밀레니얼 세대가 잃어버린 세대라는 평가에 대해 그들은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청장년층의 자산 증식 상당 부분은 부동산 가격 상승 덕분으로 모기지를 감안해도 밀레니얼 세대의 주택 자산은 2조 5천억 달러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직장생활 초반부터 퇴직연금에 많은 돈을 넣은 가운데 주식과 뮤추얼 펀드 강세장도 이들의 자산 불리기에 주요 역할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더욱 강력한 음성 인공지능인 AI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구글이 차세대 음성 AI 비서인 제미나이 라이브를 정식으로 출시했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애플의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2달이나 출시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구글이 지난 5월 공개한 음성 AI 비서 제미나이 라이브를 정식으로 출시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틀어주거나 날씨를 알려주는 수준을 넘어 복잡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Draft a note to Professor Gelman. I missed class because I was sick and request a few more days to work on my project. What would normally take me minutes, Gemini does in seconds. All right, let's take a look. 유튜브나 지메일 등 구글의 자체 서비스와 연동돼 앱과 앱 사이를 오가는 게 가능합니다.
I'm checking out this Korean food vlog from one of my favorite YouTube creators to get ready for a trip to Seoul this fall. As I'm wrapping up the video, I'll bring up Gemini, like this. Press here and say, create a list of the foods she eats in this video. Just like that, I have a scavenger hunt. 친구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도 가능해 중간에 말을 끊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 응답할 수 있습니다. 유료 구독 서비스인 제미나이 라이브는 일단 영어로만 출시됐습니다. 당장은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몇 주 안에 아이폰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AI 경쟁에서 한 발 뒤처진 애플도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AI를 적용한 음성 비서의 탑재는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애플과 손을 잡은 챗GPT 개발사 오픈 AI는 차세대 대화형 AI GPT-5의 공개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신제품을 공개한 구글이 이번에 2달이나 시점을 앞당긴 건 치열한 AI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저희가 뉴스 초반에 라구나 비치 이렇게 바닷가 소개해드린 뉴스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요새 카약 많이 타고 바다로 나가고 왜 이렇게 패들보드라고 해서 서서 노젓고 쭉 나가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그런데 가끔 옆에 뭐가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계에 화제되는 소식 KBS가 모았습니다. 작은 카약 뒤를 쫓는 무언가, 다름 아닌 상어, 그것도 포악하기로 유명한 백상아리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하프문베이에서 카약을 타던 두 남성에게 벌어진 일인데요. So we watched it kind of go back around and start following me, and we just tried to keep each other calm and not give any reason for, a reaction from the shark. 이들은 백상아리의 크기가 3m가 넘는 자신들의 카약보다 더 컸다고 전했습니다. 백상아리는 5분 정도 이들을 쫓았지만 공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 하네요. 쏟아지는 잠을 억지로 깨려 갖은 방법을 쓰는 이 남자, 120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호주의 10대 유튜버인데요. 일명 무수면 세계 기록을 경신하겠다며 12일 동안 잠을 자지 않으면서 생중계했습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은 안전과 윤리적 이유로 이미 1989년부터 해당 부분에 대한 공식 기록을 측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무모한 도전에 나선 겁니다. 일부 구독자의 신고로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하는 소동도 벌어졌다는데요. 결국 유튜브 측은 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도전 11일째인 지난 12일 그의 방송을 정지시켰습니다. 골프장에서 연습 중인 한 남자, 그런데 옆으로 비행기 한 대가 스치듯 날아들더니 골프장 건물을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지난 4일 미국 세크라멘토의 한 골프장에서 경비행기가 불시착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해당 경비행기는 엔진 고장으로 비상 착륙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조종사는 큰 부상 없이 탈출에 성공했고 현장에 있던 이용객들도 몇 미터 차이로 충돌을 피한 덕분에 다치지 않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월드플러스였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다저스가 중부조 1위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원정 경기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 경기죠. 어제 1대0으로 앞선 3회 2사 주자 없는 가운데 타석에는 오타니가 섰습니다. Oh my word. Goodbye in the good land. Second deck for Ohtani. Second home run of the game. And the Dodgers doubled their lead. He got a second one that he likes. This... 자, 오타니 선수가 이틀 연속 이렇게 홈런포를 터뜨리면서 시즌 37호 홈런 터뜨렸습니다. 지금 오타니 선수가 메이저리그 역사상 5번째로 40-40에 성공할 수 있는지 이게 또 마지막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지금 37호 홈런 도루 33개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 축구에서 가장 뜨거웠던 선수가 토트넘 입단을 확정한 양민혁이었습니다. 팀 선배인 손흥민 선수가 강원의 K리그 선두도약을 이끈 양민혁을 향해서 아주 재미있는 조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파리 올림픽으로 뜨거웠던 여름 K리그는 온통 양민혁으로 들썩였습니다. 지난달 전격 발표된 한국 선수 최연소 EPL 진출.
그것도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같이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시즌 초부터 심상치 않은 발재간으로 그라운드를 휘저은 특급 유망주는 전북과의 경기에서 한 골 도움 한 개로 강원의 선두 도약을 만들었습니다. 동료 패스를 툭 차놓은 슈팅. 18살이라고 믿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강원의 돌풍을 책임지고 있는 고교생의 활약에 김병지 대표이사는 인터뷰 현장에 갑자기 짠하고 등장해 기쁨을 드러낼 정도였습니다. 방학을 함으로 더 휴식과 개인 시간이 좀 늘어난 것 같아서 더 좀 축구에 집중하고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던 것 같고 지난달 20일부터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특히 김천과의 경기에선 홍명보 새 축구대표팀 감독 눈앞에서 도움을 올려 생애 첫 대표팀 승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양민혁의 활약과 함께 강원은 4경기 연속 무패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내년 1월 팀에 합류할 양민혁의 상승세를 눈여겨보고 있는 선배 손흥민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아낌없는 조언을 남겼습니다. It's going to be hard. I don't want to let him scared about this, but I just want to give a warning. Yeah, realistic warning. Yeah, realistic warning, and that I'm not going to give him my spot 100%. 프로 데뷔 5개월 만에 EPL 진출 성공, 그리고 팀의 1위 도약까지 꿈같은 시간을 보낸 양민혁이 하반기 활약을 이어 태극마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2024년 8월 14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이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